네, 11월 2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 미국이 혼조세로 장을 좀 마감을 했죠. 금융주가 대체로 약세를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보였었고, 에너지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로 이제 지수별로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 그 부분에 대해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좀 언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현재 150억 달러 매입 축소를 300억 달러까지 좀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에 미국 증시가 잠깐 동안 주춤했지만 국채 금리가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조금 밀려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 수요 입찰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니까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한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미국장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이 이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개장을 했는데 사실 미국장이 내일이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이 이제 휴장이고. 땡스기빙 뭐. 네, 그리고 다음 날이 반장이에요. 네, 오후 이제 반장만 열리는데 거래가 오늘 대부분 한산한 거래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막 거래량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좀 기억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전에 일부 성장주들이 큰 조정을 보이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어제 흐름을 오늘 그대로 이어서 갔습니다. 워낙 뭐 미국 시장에서 변동폭이 좀 적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밑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왔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들의 흐름이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하게 좀 연출이 됐었고요. 뭐 NFT와 관련해서 뭐 서울 옥션 다날 그리고 게임주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초성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초성장주들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고 2차 전지 섹터는 아침에 좀 강했다가 오후 들어와서는 좀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게 좀 흐름을 보였고요. 딱히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았고 지수는 여전히 방향성이 없고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메이저 수급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매도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고 달러 강세도 좀 부담되는 모습인지라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지수 관련주들은 정말 재미없는 그런 부분이 개별 종목장 여전히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여전히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또 딱딱이와 말랑이의 그 시소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제조업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쉰다라고 했을 때 말랑이,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쭉 올라가고 반대로 딱딱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이쪽이 쭉 빠지고 이런 시소 게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그런 하루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부분 일단 예상대로 된 거죠. 그렇죠. 일단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에 2%까지 좀 올라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99%를 좀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미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준비된 그림 하나 같이 또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그림인데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림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지만, 왼쪽 위에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고, 그리고 그 옆에가 저희가 원달러, 저희 원화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답을 하네요. 보이스를. 왼쪽 밑에가 유로화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달러가 좀 강했잖아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를 유로가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 유로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원화가 달러가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화가 비교적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위안화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안화와 동조해서 원화 역시도 달러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그 금리 인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환율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금리가 한국에서 먼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환율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환율이 좀 강해질 수 있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올해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1%까지 올라갔고 내년에 이제 몇 번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오늘 나온 자료인데 내년도 국내 시장에도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주열 총재 역시도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한 3번 정도까지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 또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국고채 금리가 2%까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0.25씩 4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1%니까. 그러니까 국고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미리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고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게 뭐 파월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뭐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떠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사실 며칠간 지난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기술주 이쪽의 흐름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나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역시 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그 한국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나뉘어지잖아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가 인상을 할 때는 가치주가 조금 더 두각을 받고 성장주가 빠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기준금리가 국내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항상 성장주가 리드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이끌던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들이 그렇게 타격이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이 유출된다는 얘기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달러의 어떤 상승폭에 비하면은 지금 원화하고 위안화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얘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아직은 빠져나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열흘 사이를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 IT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환율이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그림을 본다면 강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올라가면 약세인데 이 그림 자체는 지금 위로 약간씩 좀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약세의 기조를 좀 보이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사주고 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IT 업종에 대한 시각 변화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환율이 좀 강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에 자금 유입이 많아지는데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환율이 약한데 달러가 강세가 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거를 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그동안 공매도 쳤던 거에 대한 쇼커버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12월이거든요. 사실 12월에 배당 수급도 있고 이 쇼커버링 수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11월 중순부터 그거를 쇼커버링을 치기에는 왜냐면 한 12월 뭐 첫째 주 넘어서 이제 둘째 주부터는 보통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그거는.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파월 의장의 임명, 연임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우리도 흔들리는 거니까. 맞아요. 호재는 안 받고 악재만 받아요, 요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우려는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죠.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눈여겨볼 이벤트 중에 하나가 파월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파월 연준의장의 재지명 소식과 함께 긴축에 대한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고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좀 태엽이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진작에 그 지명이 끝나고 청문회까지 끝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야 이제 지명이 내렸다라는 거는 백악관의 고민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고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파월 연준의장의 그 연임 소식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연준의장을 지명한 이후에 백악관에서 발표된 성명을 보게 된다라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최대 고용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선임을 했다라고 이렇게 백악관 자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물가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고용이 뒤로 가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연준의장 지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봤던 부분이 바로 물가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걸 이제 수락연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가 가정과 음식, 주택, 교통 등 비용을 높임으로써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좀 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수락연설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의 발톱을 좀 드러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견이 멀가에서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의견이 나뉘는 게 한쪽에서는 이제 수락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긴축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보편화된 시각이고요. 그 시장 반응도 그렇게 나왔는데 또 한쪽에서 시각에서 소수 의견은 뭐였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사치레다. 이거는 어차피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인플레 파이터,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기구가 바로 연준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에서도 인플레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사치레로 얘기를 한 거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거나 월가에서는 지금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긴축의 시간을 앞당겨서 이제 반응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인상될 확률이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실 기억을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은 뭡니까?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했다가 2022년에 한 번 또는 2022년에 2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022년 내년에 3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요. 월가에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실제로 금리가 진짜로 올라가는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는 시기는 내년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는 이만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정말 인상을 하는 시기는 왜 더 뒤로 미뤄질 것 같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요소가
바로 물가잖아요. 누가 말해도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6.2%가 나왔었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물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6%, 7%, 8%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연말을 지나가고 내년 연초가 된다라고 하면 물가는 물론 6%에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피크를 찍고 다시 6%로 내려가거나 5%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률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비축률을 푼다는 거는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좀 나타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오펙에서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죠. 자기네들은 합의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우리는 감산을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좀 합박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펙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거든요. 사실 미국의 그렇죠. 의지가 더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미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물가 상승의 이유가 소비단에서 수요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단에서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악관에서 그 브레이너드 이사를 연준의 부의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브레이너드 이번에 부의장으로 되신 그분이 왕비둘기예요, 진짜. 정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써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을 부의장 자리로 오히려 올려가지고 그 자리를 앉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통화정책을 조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경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연준 위원들의 공석이 세 석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세 자리가 비었어요. 비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공석인 연준 위원 세 석에 대해서 어느 인물을 비둘기적인 인물을 임명을 할 것이냐, 매파를 임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라는 부분을 빠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금리가 인상되는 액션이 취해지는 시기는 저는 내년에 한 번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들은 다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많은 그 어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사람들이 그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막 쓰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연준 의장이야 물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접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앞으로 이제 그 부의장과 의장 간의 그 뭐라 그럴까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몇 가지 종목들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NFT와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두각을 좀 나타냈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조금 남다르게 좀 강해, 섹터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이 있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이 좀 강해요, 최근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게 LiPF6라고 불리우는 소재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라고 하면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의 LiPF6의 가격의 추이인데 정말 올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후성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가장 최근에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LiPF6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 제가 오늘 또 찾아봤어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는데, 이게 오늘 거거든요. 오늘 날짜 건데,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 자료에는 50 위안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56.5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6불화 인산 리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후성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중국의 현지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 전액 첨가제 그러니까 이 전해용 공장을 400톤에서 증설을 해놨어요. 지금 증설을 해놨고 이게 3,800톤까지 증설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2분기부터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기적으로 정말 잘 맞는 게 이 가격까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증설까지 끝내는 상황이니까 어닝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자료보다도 지금의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후성의 가격 그 주가 흐름이 다른 2차 전지 업체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이 6불화 인산 리튬 이 시장 자체가 환경 규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새롭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면 그냥 족족족 그냥 팔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후성은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또 이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업체가 첨보라는 업체거든요. 네. 이 첨보라는 업체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 4대 소재로 꼽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액,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꼽는데 국내에서는 이 전해액은 이제 동화기업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낸 거고 이 전해액을 만들려면 이 전해질 염이라는 게 필요하고 용매가 필요하고 첨가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리튬염 같은 그러니까 후성에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전해질 염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 전해질이라는 게 이 전해질 염이라는 게 범용 제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값이 좀 싼 게 있고요. 그리고 비싼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에서 만들어내는 소재는 좀 범용 리튬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 범용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좀 첨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굉장히 좋은 전해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좁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첨보에서 생산하는 그 전해질의 사용량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이쪽을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후성의 주가를 보면서 첨보라는 종목도 한번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전고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고체는 말 그대로 전해액이 고체로 가는 건데 그 가장 앞선 기술이고 꿈의 배터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SE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아니요, 외국 업체인데, 외국에? 예, 그냥 어제 나온 뉴스인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전지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걸 공식화했거든요. 이게 액체 전해질 기반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액체 기반으로의 그런 하이브리드로 좀 방향을 선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는 SES라는 그 기업이 가장 오래된 개발 기간을 좀 갖고 있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이 개발하는 이 SES라는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K가 지분 투자했고 현대차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외국도 뭐 GM 같은 경우에도 지분 투자하고 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회사들조차 지금 이거 못 해먹겠다,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해액이 고체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전해액을 생산하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가장 전고체 개발에 앞서 있는 회사가 포기를 한 만큼 정말 전고체 개발을 상용화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해액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 이와 관련된 회사들 동아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후성, 첨보, 뭐 솔브레인까지 이런 회사들은 좀 좋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전고체에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를 보니까 퀀텀인가요? 그 미국의 주가도 보니까 퀀텀스케이프. 네, 퀀텀스케이프 거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쭉 계속 상장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근데 어쨌건 뭐 도요타에서 하도 설레발을 그렇죠. 쳐가지고 이게 막 곧 닥칠 것 같은 어떤 미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불안해했는데 어쨌건 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곳 중에 하나가 그렇게 포기했다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배터리 소재 이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형태의 배터리의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면서 많은 부분의 배터리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기대하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 이제 하겠죠. 다른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음극재 쪽. 양극재는 사실 기술 개발이 거의 구반반,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을 90%까지 올리는 그런 구반반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는 거의 기술 개발이 목전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음극재 쪽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라든지 이런 거를 첨가를 했을 경우에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좀 더 시장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기술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해액에서도 아까 그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전해액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첨가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 첨가제의 역할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 역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저보다는 개선 제품으로 가자. 네. 성능을 개선하는. 예,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앞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한 전고체의 위협으로부터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지만 도요타에서 막 자기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뭐 전기차를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고 이걸 기술을 개발하는 거랑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다른 얘기예요. 기술은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배터리가 1억이야, 3억이야 이러면 누가 탑니까? 이거 못 탑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가격을 다운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관심 그 종목이라면 섹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NFT와 관련된 부분이죠. 뭐 게임주라든지, NFT?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서울 옥션의 흐름이 오전에는 참 좋았던데. 맞아요. 끝까지도 서울 옥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NFT와 관련된 예술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두나무에서도 이 NFT를 가지고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경매에 붙였거든요. 네.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더라? 2억 얼마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는데 3.5 비트코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낙찰이 받았을 거예요. 그게 한 비트코인 하나당 한 7천만 원 정도 거래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2억이 넘어가는 금액, 2억 뭐 한 3, 4천 정도 금액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술품에서 NFT를 붙여서 이거를 디지털 되어 있는 그 작품을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두각을 받으면서 서울 옥션 주가 흐름 괜찮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도 주가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날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와요. 다날. 코인 관련해서. 네, 다날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날이 원래 휴대폰 결제라든지 바코드 결제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에서 개발한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게 다날의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지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통신비 역시도 한 50%를 할인해 준다는, 그러니까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이런 서비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위메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게임사로서의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믹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생태계,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이런 거를 기대해서 이제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건데, 다나 역시도 이 결제와 관련해서 페이코인이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생태계, 이런 거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지금 다나리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세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세게 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서는 후발주자로서 다나리 좀 세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다날의 그 어떤 이런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매수의 시점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기에는 좀 많이 올라온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그래서 저도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오늘도 막 10몇 %씩 올라가는데 이 가격에도 사야 되냐 했더니,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의 사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은 갈 건데 지금 1조 원에서 왜 못 사냐 시가총액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하면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하시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계산이 직접 안 되니까.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매수를 하려면 남의 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 믿고 그냥 클릭하시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개발한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으로 얼마큼 결제가 될 것이고, 이 결제에 대한 생태계가 얼마큼 지금 넓혀져 가고 있고, 뭐 내가 집 앞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눈앞에 페이코인으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네. 어딜 갔더니 또 페이코인으로 결제. 이러면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느끼고 난 다음에 공부해 보시고 직접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이쪽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딱딱이와 말랑이의 시속 게임이 되고 있는데, 이 딱딱이인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일 2%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쪽 말랑이 시장은 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것처럼 결정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지,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진짜, 그래 앞으로 이 생태계는 커질 것이니까 이게 빠지면 10% 빠지면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사야지, 20% 빠지면 나 더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실 건지 이거를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지 했다가 덜컥 물리면 손절 쳐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가 그 가격대까지 안 오고 오히려 밀려버리면 내 생각이 틀렸다 해서 바로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바뀌십니다, 이제. 물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은 이미 진작에 날아갔고, 확진자 수 뭐 4천 명 돌파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유럽도 셧다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미리 좀 선투자하신 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아마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빨리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시점으로 보세요? 아니면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점으로 보세요? 이쪽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게 종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뭐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치료제가 딱 개발이 됐다라는 거는 어차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나 얘네들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손절이 나간 섹터예요, 이쪽은. 저도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이 안 나오고, 오히려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간 섹터인데, 뭐, 어쨌거나 뭐, 각 국가들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만, 지금 고비만 잘 넘어가고, 화이자에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시판이 나오고, 시판돼서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느 교수님께서 하는,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제가 듣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의 델타 바이러스의 그 감염 개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6이래요, 6.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가 걸리면 이 한 사람이 6명한테 그걸 전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지수가 6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독감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한 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확진자 수를 막아내려면,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려면 이 감염 지수를 1로 만들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대표님한테 옮긴다라고 해도 제가 낫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명이 한 명 이상으로만 전파만 안 시키면 확진자 수는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 지수를 6인데, 지금 현재가 6인데 이걸 1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은 6명 중에 5명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 감염 지수가 1 이상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 중에 5명이 항체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84% 정도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려면 한 80% 이상의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얘기가 논리가 비슷한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 한 80% 될 겁니다. 지금 80% 되는데, 백신의 효능이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백신의 효능도 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백신의 효능은 80%고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도 80%이기 때문에 80 곱하기 80 하면 64%. 그러니까 64%가 항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64%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84%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를 항체 보유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20%를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0%라고 하면 이 5천만 명 중에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이 1,000만 명을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신이라는 게 뭐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백신의 효능을 100%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전 국민을 100%를 다 백신을 맞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20%가 항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1,0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면역으로 가자. 네, 자연면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무증상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8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고 다시 낫고, 코로나에 걸리고 낫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고, 빨리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것을 빨리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진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를 봉쇄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닌, 사회는 정상적으로, 경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돌아가고, 다만 걸렸을 때 빨리 치료제를 먹어서 낫든,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쓰든 해가지고 빨리 사회에 복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르게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 건데요. 뭐 대통령님 입에서 지금 한 10,00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그렇죠.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만약에 지금 한 4,000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 대통령의 입에서 10,00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보고를 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뭐 이래서 보고서 자료 딱 해가지고 PT 해가지고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확진자 수가 지금 4,000명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심적으로 좀 타격이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타격이 입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미리 한 발 앞서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손실 안 보려면 많은 분들이 보통 반복하는 패턴이 그래도 설마 하다가 한참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죠. 네. 네.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선 대응을 해보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답답하다.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세거든요.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좋고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도 뛰어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종목 안 움직일 거예요.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수급 장세예요. 수급 장세. 수급이 쏠려다니면서 우르르 쏠려다니면서 이쪽을 올리고요. 깡패 수급이에요. 이거 수급이 또 이거 다른 쪽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쪽은 또 매도하고 또 다른 쪽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수급 장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이 증시로 전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개인의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관망입니다. 지금 관망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연말까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직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만 남아있는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르르 쏠려다니는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 나오면 막 어느 순간 그렇지. 반도체가 막 확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5G가 막 올랐다가 오늘 또 NFT가 막 올랐다.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자금들이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많이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각자 성향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난 정말 타고난 트레이더다라고 하면 돼요. 아침에 거래량 보면서 이쪽 섹터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장주가 있잖아요. 이 대장주가 갔을 때 2등주, 3등주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2등주, 3등주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나는 성격이 잘 먹고 재밌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막 빠른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쉬는 게 방법입니다. 지금은 쉬는 게 방법이에요. 기간 투자자가 아니라면 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쉴 수 있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저처럼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장세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쉬어도 돼요. 쉬어도 되고 한국 시장은 모멘텀 장세이고 쏠림 장세가 크기 때문에 장 좋을 때만 주식을 해도 1년 수익률 다 뽑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처럼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울 적이 없었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중계는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이 이런 이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스 이렇게 풀어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연속성이라는 게 없고 오늘 올랐다라 해서 내일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오른다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물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중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률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순환매가 빠른 장세에서는 이걸 오히려 쫓아다니시다가는 뒷북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우르르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내년도의 시장을 좀 구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펀더멘탈의 문제가 없는지 올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의 과거 실적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내년 올해 4분기 내년도 4분기 실적까지 좀 실적 추정치를 공부를 해보면서 차분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해야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유행으로 벌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내 힘으로 벌고 선택하고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너무 남한테 우리 뭐 방송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한데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그걸 참고 삼아 스터디에서 뭔가 실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25일이죠. 네, 장 마감 후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